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자신이 시적과학이라고 불렀던 것, 다시 말해 무언가 시적인 목적을 위해 수학과 과학을 응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화된 방직기 같은 것이 그녀가 시적과학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해당합니다. 인문학과 기술 모두의 진가를 알고 있던 혁신가는 러브레이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발견에 기여한 작업을 했던 물리학자이자 발명가인 윌리엄 슈클리도 둘 모두를 사랑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컴퓨터 과학자인 스티브 러셀과 그의 MIT 테크 모델 레일로드 클럽 동료 해커들은 그들의 모형 첼로를 작동하게 해주는 전선 및 회로들의 복잡한 그물망을 아름다운 사물로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의 개념에 관한 선구자인 J.C.R. 리클라이더 역시 예술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통찰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분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1997년 수학에서의 증명과 진전이라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서 지앙카를로 로타는 정리들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합니다. 3차원 공간에는 플라톤의 입체라고 불리는 5종류의 정다면체만이 존재한다는 정리를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짧은 증명이나 이론도 종종 아름답다고 불리곤 합니다. 수학의 다른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 새로운 증명에 사용할 경우 아름답다고 할 만한 놀라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강사인 비키닐은 아름다움이 복합 방정식들을 풀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가능한 해답들을 고려할 때 닐은 무엇이 가장 우아한 해답인지를, 즉 무엇이 가장 효율적이고 직접적이고 간결한 해답인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가장 매력적인 전략을 고르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학이 명백히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헝가리의 수학자 폴 에르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들은 왜 아름다운가요? 이것은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 왜 아름다운지를 묻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수들이 아름다운 이유를 당신이 알 수 없다고 해서 그 이유를 다른 사람이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수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합니다. 만일 수들이 아름답지 않다면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초의 원시적 컴퓨터의 발전부터 현재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협업은 혁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학자, 개발자, 공학자, 심리학자 및 다른 많은 전문가들은 까다로운 수수께끼들을 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해야만 했습니다. 물리학자 존 모클리와 전기공학자 제이 프레스퍼 에커트가 1940년 디지털 전자컴퓨터를 설계하기로 했을 때 그들은 아이오와에서 존 빈센트 아타나소프가 만들었던 전자계산기, MIT에서 베네버 부시가 설계한 아날로그 컴퓨터 등을 비롯한 이전의 모델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축적되었던 지식에 의존하였습니다. 모클리와 에커트는 최초의 완전히 현대적인 컴퓨터를 창조하고자 자신들의 혁신을 추가하였습니다. 인터넷의 발전은 군산학 복합연구센터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1950년대 MIT에서 심리학자 J.C.R. 리클라이더는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여러 단말기를 하나의 큰 대형 컴퓨터에 연결시켜주는 컴퓨터 동시 사용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국방부의 미국 고등연구계획국 아루파의 과장이었던 밥 테일러는 연구원들이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아루파넷이라고 알려진 이 네트워크는 선구적인 인터넷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MIT 링컨 연구실의 웨스 클락은 라우터를 발명하였습니다. 엔지니어 폴 베이러는 패킷 교환 방식, 즉 정보가 작은 조각들로 쪼개져 인터넷의 여러 노드들을 통해 목적지에 도달한 후 다시 조합되는 데이터 전송 방식을 고안하였습니다. 일군의 대학원생들은 각 연구기관들에 속한 별도의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으며 1973년 미국 고등연구계획국의 전기공학자 로버트 칸과 그의 스탠포드 소속 동료 빈트 서프는 모든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고안하였고 결국 인터넷을 만들어냈습니다.
협업이 혁신의 열쇠라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증명됩니다. 관련 학계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업, 대학, 정부기관, 연구실 간의 협업이 자원과 지식을 확장시켜줄 뿐 아니라 시너지와 효율을 증가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유럽혁신과 기업정신학회에서 발표된 한 연구는 23개 유럽 국가의 중소기업 활동을 추적함으로써 지역 단위 사업에서의 협업과 혁신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혁신 기업들이 서로 더 많이 협업할수록 그들의 혁신 점수도 더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논문의 결론에서는 유럽의 지역 당국들이 기업들 간의 협업을 촉진하도록 정책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연구는 개인들 사이의 협업, 또 정부, 기업, 산업계 간의 협업이 기술의 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기업들 간의 교류 자체가 혁신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국적 기업 프록터앤갬블, P&G는 기업이 공동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CEO, A, G, 레이플리가 P&G의 제품 중 절반은 내부 연구를 통해 나머지 절반은 외부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산하기로 결정한 2000년부터 체계적으로 협업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런 협업 전략의 한 사례로 P&G가 일본 회사인 유니참이 만든 소형 청소도구로부터 영감을 얻었던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P&G는 일본 외의 국가에서 이 청소도구를 판매할 권리를 사들여서 그것을 스위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제품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4년 P&G는 기업 내부에 그리고 공급처들과의 협업 문화를 만들어냈음을 인정받아 국제 아웃소싱 전문가 협회로부터 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분명 팀워크는 기술 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서도 승리를 위한 최선의 전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천재의 한 명의 번뜩임이 디지털 혁신을 낳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진보가 각각의 선구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터넷의 탄생의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J.C.R. 리클라이더는 인터넷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산된 네트워크와 사용자 친화적인 표시 화면이라는 인터넷이 띄게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상상하였으며 자신의 전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수년간 MIT와 아르파의 여러 팀과 함께 작업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사용이 편리하고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외관을 가진 최초의 일체형 컴퓨터를 상상하였습니다. 그의 결정에 따라 애플은 폴더, 창, 아이콘이 있는 데스크탑 방식의 화면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를 탑재한 최초의 소비자용 컴퓨터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잡스의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GUI 탑재 컴퓨터인 제록스 알토를 만든 제록스 파크에 전문가들이 수년간 수행한 연구와 혁신을 빌려왔습니다. 그러나 제록스와 달리 잡스는 마케팅의 귀재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를 정확히 알았으며 자신의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은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선보인 디지털 시대의 발전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한편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공동 창업자인 케빈 시스트롬은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강력하고 분명한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스트롬은 항상 사진과 프로그래밍을 좋아했으며 구글에 입사한 이후에도 계속 소셜미디어 및 사진과 관련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지역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인 포스티어와 비슷하지만 사진에 초점을 둔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어플리케이션이 사진 공유 기능 이외에는 별 인기를 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친구 마이크 그리거에게 합류를 요청했고 그들은 어플리케이션을 발전시킬 방법에 대해 자유롭게 연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영감을 준 것은 힙스타매틱과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그들은 힙스타매틱의 필터를 좋아했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진을 공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페이스북도 사진을 공유하기에는 썩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트롬과 크리거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만 남긴 사진 공유 앱을 만들기 위한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8주간 거의광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코딩한 끝에 그들은 인스타그램을 출시하였습니다. 시스트롬의 굳건한 전망이 아니었다면 수많은 사용자를 자랑하고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세계에 소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컴퓨터 기술은 때로는 시장 원리에 의해, 때로는 정부 기금의 힘으로 발전하며, 때로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디지털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이타적인 개인들 덕분에 발전하기도 합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그리고 AOL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는 이익 추구라는 목적 아래 발전하였습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인물론은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컴퓨터 공학도로서 자유롭고 열린 운영체제의 핵심 요소인 리눅스를 만든 리누스 토발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리눅스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대신 그는 공익을 위해 리눅스를 기부하였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리눅스의 소스 코드를 바탕으로 버그를 수정하고 시스템을 크게 발전시키도록 세계 각지의 수많은 지원자들을 촉발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세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는 미국 연방정부가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 연방정부는 기업 및 학술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금을 대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명사는 미국의 정치적 우파들, 즉 혁신을 추동하는 것은 법, 규제, 정부 계획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자유시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 서사를 약화시킵니다. 이 서사에 따르면 모든 새로운 기술, 생산물,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보호는 자유기업 체제의 결과물로서 생산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터넷의 경우에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회가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은 곳은 시장이 아닌 정부였으며 정부는 여기에 기금을 대고 인터넷을 발전시켰습니다. 경제학자이자 미국의 전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시는 자유시장이란 것은 존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정부의 법제, 노력, 프로그램에 의해 구축됩니다. 2차 대전 기간 중에 당시 미국 육군성은 과학자와 공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인류 대학들의 전자공학 강의들에 기금을 대었습니다. 미군은 새로운 기술을 위한 시장들을 조성하는 데 일조했으며 마이크로칩을 거래하는 최초의 주요 시장 또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이론에 따르면 펜타곤의 미국 고등연구계획국 아르파가 인터넷을 만든 것은 핵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미국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 분산형 모델, 즉 노드들의 그물망이라는 모델에 따라 설계되었기 때문에 설령 소련이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했다 하더라도 파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미군은 최신 기술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월간지 디스커버의 2017년 7월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아르파의 현재 형태인 미국 국방고등과학 연구계획국 다르파는 현재 인간의 정신과 기계를 결합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다르파는 신경망에 투입되어 뇌의 활동을 잊은 코드, 즉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컴퓨터 명령어로 변환해줄 인체 삽입 장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학술 및 연구기관에 6,500만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직은 어디에서도 뇌와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을 인간에 대한 임상 단계로까지 발전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런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초인적인 군사적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젠가 이 군사기술은 신체나 뇌의 장애를 극복하게 해주는 등의 더 광범위한 공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받은 한 기관인 브라운 대학교는 1mm 이하의 작은 센서 수만 개를 뇌에 인식하여 뇌의 신경학적 활동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UC 버클리의 과학자들은 대뇌피질의 뉴런들을 조작해 의족을 제어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실효성 있는 모델을 만들기까지는 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다르파는 총 860억 개의 뉴런 중 대략 100만 개의 뉴런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리고 1큐빅센티미터 이하의 장치에 삽입 가능한 시스템이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여도 언젠가 우리는 이 같은 발전된 군사 기술을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어디서나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현대적인 컴퓨터가 어떠한 것일지를 처음으로 떠올려 본 사람은 에이다 러브레이스입니다. 그녀는 수학자이자 과학자였던 찰스 베비지가 꿈꾸었던 해석기관이라는 이름의 가상의 기계, 다시 말해 일련의 명령들을 토대로 다양한 기능들을 행할 수 있는 가상의 기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최초로 발표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계하기도 하였습니다. 2차 대전 기간 중에 하버드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초기 버전의 컴퓨터들을 만들었을 때 일군의 여성 연구자들이 이 기계를 프로그래밍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그녀들은 프로그램이 구동될 수 있는 컴퓨터라는 최초의 보편적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큰 명예를 얻거나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기술 분야에서 여성은 70년 전에 여성들이 부딪혔던 것과 같은 몇몇 도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017년 뉴욕타임즈의 한 기사는 세계 기술계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평가하였습니다. 놀랄 것도 없이 이공계열 직종의 여성들은 남성들이 그녀들에게 아랫사람 혹은 그 이하를 다루는 듯 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7년 8월 구글의 한 남성 직원은 회사의 지도부에 여성들이 적은 것은 여성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자신의 메모를 사내 게시판에 공유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기술산업계에는 성차별을 넘어 성희롱 또한 만연해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는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혐의가 불거진 이후로 많은 남성 권력자들의 성희롱 및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해 초에는 수많은 성희롱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술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기술계에서는 권력과 수입에서의 거대한 불균형으로 인해 남성들이 그 아랫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희롱 문제가 특히 심각합니다. 벤처기업인 퍼스트라운드 캐피털에서 2017년에 행한 조사에 따르면 기술기업의 여성 창시자들 가운데 78%는 희롱당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발을 디딘 여성의 5%는 결국 떠나고 말았습니다. 기술계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은 디지털 혁명의 역사 대부분에서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차 대전 기간 중에 MIT의 공대 학장이자 선도적인 군사학 관료였던 베네버 부시는 1945년에 처음으로 개인용 컴퓨터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컴퓨터가 쓸모 있으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이에 컴퓨터는 수십 년간 군사적 영역과 학문적 영역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애호가, 히피, 급진 좌파, 지역사회 조직가 등 복수의 집단들은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975년 최초의 초보적인 개인용 컴퓨터가 출시되자 주문이 폭발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오늘날 정치활동가와 예술가들은 계속해서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2013년 포브스에 실린 한 기사에 따르면 네바다에서 매년 개최되는 예술과 음악 페스티벌인 버닝맨에서는 예술가와 컴퓨터 전문가들이 모여 임시의 공유 도시를 만듭니다. 이와 비슷하게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도시에서 만들어진 소위 공유 공동체들은 종종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이나 공동 작업 공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DIY 운동의 리더로서 개인용 컴퓨터 PC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하기도 했던 스튜어트 브랜드가 포브스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시민들이 운영하는 단체에서 DNA나 유전자를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들인 바이오 해커들은 전기를 이용해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바이오브릭이라고 불리는 벽돌들을 이용해 통합적인 생태계를 만들므로써 새로운 갈래의 대학 문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장차 디지털 혁명을 이끌어가는 데 계속해 기여할 듯합니다. 1950년대부터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휴렛패커드는 유연근무, 수평경영, 금요 파티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무실 문화를 선도하였습니다. 인텔의 로버트 노이스는 이 같은 모델을 활용하여
경영진 전용의 지정 주차 구역이나 고급 사무실이 없으며 경영이 팀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동부의 뉴저지에 위치한 연구기관인 벨 연구소 또한 사내 여러 전문가들이 서로에게 쉽게 다가가 부담 없이 자주 상호작용함으로써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여러 최고의 기술 기업들은 유망한 직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직원들이 편하고 재미있게 또 사교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사무실을 설계하였으며 이외에도 넉넉한 혜택들을 제공하는데 이와 함께 작업 공간의 혁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당구대, 수면 캡슐, 무료 음식과 운동시설을 자랑합니다. 직원들은 직장에 애완동물을 데려올 수도 있고 어떤 직원들은 출퇴근 시에 무료 라이딩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또 서로의 성과를 칭찬하기 위해 직원들끼리 마사지 쿠폰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전들은 프로그래밍,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에 종사하는 실리콘밸리 내의 엘리트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급여 체계의 하단에 있는 노동자들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합니다. 기술 기업들이 외주를 활용하는 전국적인 흐름에 수년 이상 동참하면서 청소부나 카페테리아 직원 같은 서비스직 노동자들은 휴가, 보너스, 교육비 지원 등의 혜택, 그리고 사내에서의 승진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많은 기술 기업들은 임금의 하한선을 시간당 $15로 올렸지만 이 정도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미국 내에서 부동산이 가장 비싼 지역 가운데 하나인 실리콘밸리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빈약한 시급으로 인해 이런 노동자들은 극히 긴 시간 동안 일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술이 사회적인 목적만을 위해 발명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사용자들은 그것을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지스터는 컴퓨터 내부의 전류를 제어하는 크고 투박한 진공관을 대체하고자 발명되었지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10대들이 모여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범용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드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았습니다. 국방부의 초기 인터넷인 아르파넷은 자료 공유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연구자들은 이메일과 기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 온라인 서비스인 아메리카 온라인은 개인용 컴퓨터를 소셜 네트워킹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어떤 연구는 그것이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018년 1월에 한 기사에서 BBC는 그때까지 과학적으로 연구된 바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기사에서 조사한 한 연구는 인터넷을 그냥 검색할 때와 달리 페이스북을 20분간 사용하고 나면 더 부정적인 기분이 들게 된다고 보고합니다. 2017년의 한 연구는 소셜미디어가 불안감을 증대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BBC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대인관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더 큰 질투와 외로움을 느끼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 기사는 소셜미디어의 긍정적 효과 또한 강조했지만 이상의 연구들은 소셜미디어는 적당히 사용할 경우에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